뭐 환청 망상, 뭐 어떤 와해된 행동, 뭐 이런 것들도 진단 기준에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현실 검증력, 그렇죠. 예, 판단력이 이제 손상된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좀 식물과 같은 상태에 근접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분들에게서 좀 찾아볼 수가 있죠. 네. 진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영희 씨가 아주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것도 아니고 가족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예후가 좋을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정신과에 대한 두려움만 없이 그냥 제시기에 그냥 한번 방문했더라면 조현병으로 안 갔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이런 환각이나 망상, 와해된 행동이나 언어 같은 양성 증상도 있지만 또한 음성 증상도 있다고 해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 증상은 없어야 될 게 생긴 거고 음성 증상은 있어야 되는 게 없어진 거예요. 네,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아니 뭔가를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 변화도 굉장히 플랫해지고요. 그리고 말도 단조로워지고 그리고 감정 표현 자체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느끼지도 못하고 표현도 잘 안 된다. 말하자면은 좀 식물과 같은 상태에 근접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심어져 있는 식물처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분들에게서 좀 찾아볼 수가 있죠.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면 또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책에서 아마 가장 미운 캐릭터의 그 형부가 영애 씨의 이 무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놀라울 만큼 호기심도 없었고 어느 상황에서는 평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왜 저럴까? 들여다보니까 어쩌면 그녀의 내면에서는 아주 끔찍한 것,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거랑 일상을 병행할 에너지가 없는 거 아닐까 라고 추측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조현병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무너지는, 자기가 없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아마 영애 씨 마음속에서도 나는 그냥 무조건 식물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병에 저항하고 좀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정말 여력이 없어서 겉으로는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영애 씨의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책의 전반부에 비춰지다가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전형적인 조현병 환자의 모습에 가까워진 모습들이 그려지게 돼요. 일단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뭐 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라고 하면서 탈원을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탈원을 해서 갔더니 땅속에 박히기 위해서 나무가 되어 이제 가만히 서 있었죠. 그리고 병동에서도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오랜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나무들이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다. 그걸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사도 다 거절하죠. 완전히 거부를 하게 되죠. 언니 나는 음식이 필요 없어. 나는 물이 필요해.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음식들을 다 거부합니다. 이미 이제 그 단계에서는 나는 식물, 나무다라는 식의 어떤 망상이 좀 공고해지고 햇빛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밥 필요 없다. 라는 강력한 망상, 그러니까 망상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이미 보이는 거죠. 좀 예전 기억들 좀 나지 않았나요? 저는 특히 이제 기억하실 텐데 1년차 첫 번째에 뵀던 분이 기억이 많이 났어요. 그분도 이제 계속해서 식사 거부를 하고 계셨고요. 물론 이 영애와는 다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를 하긴 하셨는데 계속 거부를 하시다 보니까 계속 살이 빠지고 그래서 결국 저도 여기서 의사가 했던 것처럼 그 L튜브라고 하죠. 이 콧줄을 끼우고 이제 그 영양을 이 콧줄을 통해서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서 영애도 이제 식도를 막아서 이 그 콧줄이 넘어가는 걸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제 환자분도 그렇게 막기도 하고
그리고 엘튜브가 또 당기면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장면 근데 너무 생생하게 묘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고증을 철저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엘튜브는 삼켜주지 않으면은 도와주지 않으면 네, 본인이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넣기가 어려워요. 네. 꿀꺽꿀꺽 삼키세요 라면서 저희가 넣거든요. 목에 이물감이 이제 느껴질 때 그때 그거를 이렇게 꼭 내시경 삼키듯이 의식적으로 좀 삼켜줘야지 이게 이제 쑥쑥 잘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거를 협조하지 않는 거죠. 식사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정말로 말씀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면담이 너무 힘들었고 결국에 보호자 면담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영희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확하게 뭔가 이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간간히 나오는 어떤 말들로서 우리가 심리를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음성 증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체계화된 사고가 어렵고 이거를 또 말로써 풀어내는 것들이 이미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또 고증을 되게 잘한 게 영애 씨가 약을 안 먹고 혀 밑에 숨겨놓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치료 안 되고 우리도 되게 많이 네. 맞아요. 검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 네.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상이 뚜렷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이미 사실이라고 마음속에서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우리 영의 입장에서 되게 나는 이러이런 마음에 먹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도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기도 했을 텐데 언니도 똑같구나 이러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맞아요. 또 치료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에 동조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어떤 외로움, 더 입을 더 닫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분도 그랬지만 결국 식사도 안 하시고 약도 거부를 하시다 보니까 주사 제제를 썼어요. 맞아요. 주사 제제 써야 될 것 같아요. 주사 제제 한 달 가는 것도 있고 세 달 가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약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게 의심될 때는 정말 뭐 강제로 주사를 놓는 건 인권에 반하는 거 아니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그 현실 검증에 깨진 분들에게 진짜 인간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인권은 치료를 해주는 게 사실은 인권이거든요.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사 치료제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모습 중에 한 동작으로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있어요. 카타토니아라고 하는데 예, 긴장증이죠. 그래서 물구나미 서고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한 동작을 하는데 이럴 때는 ECT라는 전기 경련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국에 입으로 경구로 하는 것보다는 주사 제제나 그런 전기 경련 치료 같은 다른 치료 방법을 써봤을 것 같아요. 이게 망상이 좀 둔화되면 약물에 힘이 들어가서 망상이 좀 둔화되면 먹기 시작하세요. 보통 네. 협조도 되고 예전에 그 저희 말씀드렸던 규영이가 담당했던 환자분도 저 기억이 나는 게 나중에는 저희가 콧줄 넣는 거 협조 잘 해주셨어요. 맞아요. 웃으면서 그냥 협조도 해주시고 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먹는 시간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웃으면서 대화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체중도 좀 늘고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영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약에 증상이 좋아지면 상담을 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이제 해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좀 치료를 하는 게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공감하면서 좋은 라뽀를 쌓지만 좋은 그렇죠. 관계를 형성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당신을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참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부득이하게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거나 정말 이제 심한 경우에는 강박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제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환자분들을 위한 선택이냐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다. 정말 어쩔 수 없다. 네,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자분이 조금 더 어떤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환청 망상, 뭐 어떤 와해된 행동, 뭐 이런 것들도 진단 기준에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현실 검증력, 그렇죠. 예, 판단력이
이제 손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치료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좀 나로 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외부에서 보면은 되게 마음 편하게 욕하기 쉬워요. 저 의사들 아무도 말 안 들어주고 저 남편 나쁜 놈 어떻게 그렇다고 바로 버리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나 저는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가족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진짜 많던데 저는 사실 이 가족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면은 정말 달라요. 예, 이게 뭐 잘했다는 아니지만 남편 입장도 당연히 일견 마냥 비난할 수는 없을 거고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고. 맞습니다. 일단은 누가 봐도 나쁜 놈인 형부는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걔는 논외고. 네. 그거는 뭐 이해의 여지가 없고 영애를 정말 이용을 했다라고 해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인물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좀 모질고 너무한다. 뭐 잘한 건 그게 없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병든 아내를 버리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틀렸다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 아내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겠다라고 쉽게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공의 때 이제 어릴 때잖아요. 한 7번째 입원한 여성 환자분을 받았어요. 이제 입원을 겨우 시키고 이제 보호자 상담을 하는데 그 아저씨께서 잠깐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같이 따라 나가서 옆에 있었는데 완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면서 본인,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뭐 한 19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고 그때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자기는 같이 살기로, 내가 버릴 수가 없어서 같이 살기로 결혼을 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이런 말하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후회가 된다 라고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시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사실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가족분들에게 너무나 이제 큰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맞아요. 이 환자분들을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뭐 제도라든지 그런 장소라든지 어떤 의료적인 어떤 서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분들이 포기하는 거를 뭐 당연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가족분들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죠. 사회에서 그 가족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네. 지금은 너무 가족분들이 일방적으로 다 짊어지고 있다. 맞아요. 초반에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그래도 영애가 완전히 그런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좀 버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특히 이런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그 전구기에 빨리 치료받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꿈을 꾸고 이제 식사를 거부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그래서 네가 좀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 공포에 대해서 좀 들어주고,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 두려움에 대해서 좀 들어주고 지지를 해줬더라면 그때는 정말로 예후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조현병으로 안 갔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뭔가 조금 평소랑 다르다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 또 치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아까 말씀 이제 하셨던 어떤 내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회피를 했던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병을 키웠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영애 씨가 진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영애 씨가 아주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것도 아니고 가족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예후가 좋을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제 시기에 그러니까 정신과에 대한 두려움만 없이 그냥 제 시기에 그냥 한번 방문했더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분명히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이 DUP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의 준말인데 결국에는 치료받지 않은 이 정신증 상태가 치료 전에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었느냐가
예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상을 캐치하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강 선배님께서 네. 노벨상을 타시면서 이 채식주의자가 아마 전 국민이 더 많이 읽는 책이 될 텐데 그걸 통해서 그렇다면 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까지 생각이 조금 뻗어나가서 정신건강 이 가꾸는 문화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작은 소망까지 더해봅니다. 맞아요. 뭐 한강 작가님이 의도한 부분은 또 그게 아니었을 수는 있지만 원래 또 위대한 작품은 이렇게 다각도로 봤을 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랑스럽습니다. 아카라카라도 한번 하시죠. 못하겠어요.